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1월 6일 점심시간인데요. 식사 마치시고 나서 제 방송 많이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 하면 누가 제일 떠오르죠? 김정숙 여사겠죠, 당연히. 왜냐면 해외여행 가면 항상 말이 많은 게 누구죠? 문재인 대통령. 2번이 바로 김정숙 여사입니다. 이번에는 좀 예외가 아닌가 싶어서 이제 김정숙 여사도 선수가 다 돼가지고 이제 정상회담 얼마나 말이 많은지 잘 아는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임기 마지막이니까 조용히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중앙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역시 김정숙 여사다. 이게 제 결론이에요. 여기서 역시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결국은 나갈 때마다 꼭 잡음을 내고 일을 일으키고 있다. 이 일은 성공의 일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분 좋게 방송하죠. 그런데 망신스러운 일만 하고 다녀요. 어떤 측면에서? 우선 하나는 지금 종전선언, 이거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미국에서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리반 미 백악관 안보보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국이 얘기하는 종전선언과 미국이 얘기하는 총선언은 다르다. 시기가 다르고 조건이 다르고 순서도 다르다. 이 많은 의미가 있어요. 시기가 다르다는 얘기는 뭡니까? 제가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기, 조건, 순서, 이거는 한마디로요.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종전선언 마음에 안 들어. 딱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민감한 종전선언 얘기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도 교환을 방문했을 때 민감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안 꺼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정숙 여사가 교황한테 꺼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야,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네. 자, 이거 누가 대통령인지 알 수가 없어요. 김정숙 여사 해외 정상회담 하면 대통령보다 맨 먼저 앞에 쫙 가가지고 난리친 적도 있잖아요. 본인이 여대통령이에요, 여대통령. 그 다음에 일본과의 관계도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뤘다. 왜냐하면 기시다고 한번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시다가 완전히 외면해버렸잖아요.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도 망신당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말이죠. 이 헝가리 국가기록원을 방문해가지고 지금의 동해를 소동해로 표기한 고 지도를 전담받고 이거를 갖다가 언론에 완전히 다 언론 플레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을 자극하지 않겠습니까? 이 영토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데 이런 센스와 한마디로 상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뒤만 따라다니면 되죠. 예. 잘난 척 하다가 막말로 얘기해서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 큰일 났다. 그래서 다음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많은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는 이 김건희 부인 정말 사전에 충분히 외교안보 문제에 관한 지식을 축적해 나가는 것도 상당히 참고가 된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요. 그래도 다행히 중앙일보에서만 보도하고 있어요. 큰 메이저 언론으로서는.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도 자제했는데 거침없는 김정숙 여사. 교황의 종전선언 부탁.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교황한테? 교황님을 만나 뵙고 종전선언 지지와 평양 방문을 부탁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 세계 여러 나라들의 절대적 지지가 필요합니다. 이게 누가 한 말이겠어요? 이런 얘기 하려면 정상이 해야죠. 문재인 대통령이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 세계 평화 이번에 회의에 G7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한테 부탁했을 것 뻔한 발언인데 이 얘기는 문 대통령이 아니고 김정숙 여사가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얼빠져요? 그래서 지난 30일이에요. 10월 30일 날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이 배우자 모임에서 또 질 바이든 여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굉장히 예민한 외교 이슈를 꺼냈어요. 평화를 위한 여정에 한미가 함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요하다.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악관의 설리반은 한국하고 입장이 달라 그러고 있는데 여기서 평화를 향한 여정, 이게 대통령의 부인이 하는 얘기예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또 이태리의 마리아 카펠로 여사, 이태리 수상의 부인이죠. 교황에게 방북과 함께 종전선언을 지지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 얘기를 이 여사한테 꺼냈어요. 그러면서 만천에서 뵙게 될 남편 이 드라기 총리에게도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다. 이게 참 웃음밖에 안 나와요. 야, 그리고 EU 상임위원장의 배우자인 아멜리, 그 다음에 데르보드 랑기엥 여사한테는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멈추거나 두려워 말라 라고 했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비공개 대화 내용까지도 공개했어요. 그래서 극도로 민감한 안보 사안에 대해서 김 여사가 거침없는 발언을 이렇게 이어갔는데 문재인 대통령은요,
그래도 나름대로 4년 동안 이 실전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이번에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셀링 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동안 교육받은 거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유럽에서까지 종전선언 정도는 따지면 미국이 남은 몇 개월 동안 전혀 도움 안 주죠. 그러니까 당을 안 했어. 근데 대신에 김정숙 여사가 하고 갔어요. 근데 혹시 야 나는 말이야 이번에 미국이 하도 싫어해서 종전선언 못해. 그러니까 당신이 좀 해. 알았지? 이렇게 이 역할 분담을 하고 간 것이 아니냐. 이거 얼빠지는 얘기잖아요. 정말 기가 막힌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문 대통령이 7박 9일간의 이런 이 순방 일정, 공식 일정을 33개 했는데 소개했고 그렇지만은요. 뭐라 그럴까요? 이 군사부에선 철조망을 활용한 평화의 십자가 이 전시회 때 국내 인사들에게 종전선언을 형상화해 고맙다라는 인사를 건넨 것 빼고 순방 내내 한 번도 종전선언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자, 이걸 보면 얼마나 대비가 되냐. 누가 대통령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교황 방북과 관련해서도 방북을 요청한 사실만 알렸고 구체적으로 교황하고 어떤 내용을 대화를 했는지는 자세하게는 공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난 18년도에 가가지고 이 교황 방북 너무 설쳐가지고 얼마나 그때 비판을 많이 받고 후폭풍이 컸잖아요. 이 반면교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실제 김정숙 여사가 언급한 교황에 대한 종전선언 지지 요청을 비롯해서 교황이 했다고 하는 한반도 평화세수 지지 발언은 청와대가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교황 면담 직후에도 청와대는 공식 브리핑에서 종전선언이 논의됐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이렇게 딱 잘라서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얘기는 그만큼 종전선언이 민감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핵심 당사자가 종전선언은 미국과 북한이에요. 그리고 중국.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이 굉장히 싫어하는 게 이제 우리가 다 알려졌잖아요. 근데 해외까지 나가서 할 경우에는 외교적으로 상당히 파장이 야기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워했는데 김정숙 여사는 이 부인들한테까지도 대놓고 선전하고 다닌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사안이 이렇게 돌발적으로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 청와대 노 코멘트. 자, 이거 얼빠지지 않아요? 예. 그래서 교황 방북과 관련해서 이제 김정숙뿐만 아니라 청와대 대변인까지도 다 구설수에 올라오게 된 거예요. 청와대 박경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따뜻한 나라 아르헨티나 출신이라서 겨울에는 움직이기가 어렵다. 왜냐면 처음에는 교황이 방북할 것 같이 떠벌리다가 야 그거 어려워 이런 분위기가 나오니까 뒤늦게 알게 된 거죠. 한마디로 박경미도 무식한 거죠. 예. 어느 날 갑자기 비례대표 받아갖고 국회의원 갔는데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외교하면 아무것도 모르지. 예. 이런 사람을 대변인 시킨 거예요. 해외까지 데리고 가서 이렇게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미국에서도 이런 교황 방북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까지 미국의 소리라고 하는 보요의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 박 대변인이 한 거 이거 잘못됐다. 뭐 25도 30도 가는 그런 혹한 이 남극도 다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쭉 나오기까지 했어요. 영하 25.4도까지 간다. 아르헨티나 리조트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일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문제에 관해서는 기시다 총리 어떻게라도 만나려고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이루어졌어요. 네. 그래서 대통령마저도 반일 감정을 조장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말 일체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김정숙 여사는 11월 3일 날 헝가리 국가기록원을 방문해가지고 동해를 갖다가 소동해라고 표기한 그 고 지도를 전달받았어요. 근데 그걸 받았으면 조용히 왔어야 되는데 직접 조선 위치까지 찾아갔고 한국은 여기 한국이 있네요. 이렇게 하면서 이 동해를 갖다가 언론에 부각시켜버린 거예요. 일본은 이거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영토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것도 지금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외교적인 파장이 불가피한 그런 외교적인 대망신 실언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거 뭐 하루아침에 이거 학습 효과도 없는 사람들이 대통령도 되고 대통령 부인 돼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 또 난리를 일으킨 사람이 또 윤미향이에요. 이런 사람을 갖다가 공천 쳤다. 그리고 잘라내지도 못하는 민주당. 기가 막히죠? 예. 왜냐하면 부동산 문제 가지고 또 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말하자면 지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무려 윤미향은요,
8개 혐의로다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윤미향 임기 지켜주려고 난리를 피고 시간만 질질질질 끓고 있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 문제가 터져가지고 일단 탈당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당 문제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자, 복당을 지금 거론하고 있다가, 이거 복당 쉽지 않네? 그래서 지금 뒤로 물러서는 민주당의 모습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불법 때문에 이게 뭐 검찰에 10가지나 이제 부동산 불법 문제를 포함해서 걸려들었는데요. 경찰이 그동안 부동산 불법 거래와 관련해서 쭉 수사를 해왔는데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정했어요.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얘기는 지금 그동안에 시민단체들이 고발을 많이 했잖아요. 이거 혐의가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불법 거래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쫓겨났는데 이제 그러면 무소속이 아니라 민주당 소속으로 원복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예. 이런 얘기가 나와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또 갑자기 검토하다가 아니야. 다른 재판정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결정하자. 이렇게 해서 복당을 보류시켰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무슨 문제냐? 권익위에서 주택 차명 보유 의혹이 제기됐어요. 지난 6월 달에. 어떤 차명이냐? 배우자 명의로 2017년도 6월에 함양에 있는 경남 함양에 있는 다세대 주택 8,500만 원에 매입을 했어요. 근데 이 매입 자금이 배우자 거가 아니고 시누이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의혹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누이가 2013년도에 5천만 원짜리 주택을 샀다가 2004년 후에 2017년도에 1억 5천만 원에 1억 1,500만 원에 팔았어요. 그래서 이 팔고 나니까 돈이 나오잖아요. 이 돈을 이 윤미향의 배우자가 받아가지고 함양 이 주택 2017년도 6월 달에 다세대 주택 8,500짜리를 샀다는 거예요. 이게 의혹의 핵심이에요. 근데 경찰에서 조사해보니까 이거 혐의가 없어 송치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윤미향 의원도 이 시부모님은 시누이 명의 함양 시골집에 거주했는데 15년 3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시어머니 홀로 그것에 살 수 없어서 집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 시어머니 홀로 거주하실 함양의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집안 사정상 남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게 됐고 시골집 매각 금액이 사용됐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명까지 나오고 경찰에서는 불송치 결정을 하니까 이 민주당 대변인이 복당 문제에 관한 언론의 질문에 대해서 그러면 복당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명하면서 무혐의 처리가 되면 복당하겠다. 복당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복당 처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이 많고 문제가 많아지니까 바로 2시간 후에 다시 이 문자 메시지를 언론인들한테 보내가지고 다른 재판 결과를 종합해서 판단하겠다. 예.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당사자와 소통해서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해 내보겠다. 이렇게 한 박자 뒤로 물러섰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여당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민심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조차도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이게 바로 민주당의 현 추세고 이러한 이 무능과 이 무책임 때문에 우리 이제 지금은 뭐 자나깨나 정권 교체 아니겠습니까? 정권 교체를 주장하는 여론에 더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제에 제가 이제 오래간만에 종전선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종전 전쟁이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주한미군은 필요 없다. 주한미군 필요 없으면은 그 다음에 어디가 또 필요 없느냐? 유엔사도 필요 없다. 해체하라. 그 다음에 이제 주한미군 나가고 NLL 나가고 이 종전선언을 때 그어진 해상 분계선이 있어요. NLL 분계선. 이것도 필요 없다.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 경계 구역을 우리 남쪽으로 많이 내려오는 거죠. 현재의 NLL 이남으로 많이 내려와요. 다시 긋자. 예, 그래서 NLL NLL 선을 갖다가 다시 협의하자. 이런 논거로 쓰기 위해서 북한은 종전선언을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는 그 종전선언은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반대를 해? 반대하지 마.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리반이 딱 나와서 아예 공개적으로 시기, 조건, 순서가 달라. 이렇게 하니까 지금 입을 딱 다물고 있는데 김정숙 여사가 이거를 팍 터뜨렸어요. 자, 그러면은 종전선언 이 시기는 뭐냐? 시기가 안 맞다. 미국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요. 바로 뭐냐? 시기가. 종전선언은요. 비핵화 협상과 연계시켜서 다뤄야 할 매우 민감한 외교적 안보 이슈예요. 그래서 시기는 지금 뭐냐? 지금 북한이 2018년도부터 비핵화 협상 나선다고 했는데
뒤에서는 뭘 하고 있죠? 더 많은 이 미사일, 고도로 첨단화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핵 연료를 계속 축적하고, 영변 핵단지 다시 재가동하고 있는 게 다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핵 고도화 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핵화를 안 하겠다는 그런 신념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핵화 안 하는데 어떻게 종전선언하냐, 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건이 맞지 않다, 이 얘기는요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은 선제재 완화예요. 선제재 완화, 선종전선언, 그러고 비핵화 협상하자는 건데 이 조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더 중요한 조건은 미국에 대해서 적대시 정책을 빨리 먼저 없애라, 그래야 핵도 포기하고 관계도 개선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북한이 내세우는 이 비핵화 협상의 조건, 여기에도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 그 다음에 조건, 그리고 순서가 뭐냐, 지금 문재인 정권은 뭡니까? 종전선언은 비핵화 협상의 입구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해야만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온다, 이 얘기잖아요. 그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순서가. 종전선언은 비핵화 협상과 맞물려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비핵화가 눈에 보이고 가시화되고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돌입했을 때 종전선언을 한다. 이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가 안 맞아. 종전선언의 입구가 아니라 한 중간쯤에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평화협정을 다뤄야 돼. 거기서 종전선언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종전선언이 아무리 빨리 나오더라도 비핵화 협상의 중간 또는 그 이후 마지막 종말 단계, 평화협정 체결, 여기서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조건과 순서가 맞지 않다, 이렇게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주십사.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조선일보 칼럼, 그리고 이 문화일보의 칼럼 잘 나와 있어요. 문화일보 칼럼에 정충신 정치부 선임 기자가 쓴 글인데 여기에서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제가 마지막 결론 부분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전술핵 개발, 지금 북한은 전술핵 개발하고 있잖아요. 개발이 완성되면 북한의 핵 억제 태세와 핵전쟁 수행 전략 측면의 혁명적 변화가 초래될 것에 대비해서 작전계획 변화와 같은 실효성 있는 군사대비책 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런 주장이 바로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전술핵 인질로 전락하는 마당에 임기 말 문재인 정부는 허구한 날 평화타령 종전선언 쇼에 목을 메고 있다. 대북 제재를 풀어서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완성하겠다는 김정은의 목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북한이 핵 보유국 인정을 요구하는 마당에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지휘 변경과 유엔군 해체 빌미로 작용하고 전술핵 완성 시간만 벌어줄 판도라 상자가 될 수 있다. 미국이 부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선언 쇼는 비핵화 입구가 아니라 국가안보 자살 프로세스 블랙홀 입구다. 국민을 가짜 평화에 감형시켜 북한 전술핵 위협을 망각하게 하는 주술에 불과하다. 코로나, 그 다음에 대북제재, 자연재해, 삼중고의 벽에 부닥친 김정은 체제가 핵과 경제를 동시에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차기 정부의 과제다. 북한이 전술핵 개발을 완료하면 체제위기 돌파형으로 수시로 협박하는 등 핵사용 유혹을 느낄 확률은 갈수록 높아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종전쇼라는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멈춰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평화협정 촬영, 이 북한의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이 조선일보 이용준 북핵 대사 쓴 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종전선언과 북한의 평화협정 사이에 존재하는 깊은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그간 종전선언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부정적 반응을 보여왔다. 이는 아마도 북한이 평화협정을 통해 추구하는 전략적 목표들을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을 통해 달성하기가 어려우리라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종전선언에 앞서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김여정 부부장의 최근 발언도 그러한 불신감의 표현이고, 북한이 종종 주장하는 대북시 적대시 정책 철회는 주로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북한식 언어다. 그래서 북한의 평화협정 탈핵에 못지않게 집요한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캠페인은 앞으로 계속되겠지만 미국과 북한의 동의를 얻어서 회담으로 연결된 가능성은 희박하다. 만일 종전선언이 법적 효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것이라면 북한은 이를 거부할 것이다. 반대로 그것이 평화협정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 선언이라면 북한은 수락할지 모르나 미국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대다수 한국민도 반대할 것이다. 국가안보를 볼모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이 위험한 도박은 결국 실패로 끝나겠지만 대체 무슨 의도로 그토록 집요하게 종전선언을 추진한 것인지 훗날 반드시 진실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종전선언 노무현 정부 때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도 굉장히 큰 우려가 제기됐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간에 이 종전선언 문제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 이용준 대사도 말이죠.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이것은 주한미군 철수, 주한 유엔사 해체, NLL 폐지 이러한 한국의 방어 체제를 해책하려는 계책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두 번째 뉴스를 마무리하고 또 오후에 좋은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람을 설정해서 제 방송 많이 들어주시면 국가안보 차원에서요. 그리고 이 국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손에 손을 잡고 이 투쟁하는 그런 모습에 동참하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